제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해방둥이입니다. 해방둥이. 해방둥이니까 어린아이지 아직도. 그래서 해방둥이는 옛날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뭐 중요한 계기가 있으면 1950년대에 해방둥이들 모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해방둥이들이 조국의 미래를 이렇게 열고 있다 해가지고 귀여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덧 한국 나이로 80이 되었습니다. 제가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올해가 54년째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새는 광화문에 많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터줏대감 비슷하게 됐는데 기자 생활 54년 동안 기복도 좀 있었어요. 제가 언론사에서 기사로 문제가 돼가지고 불려가서 조사받고 해가 강제 퇴직당한 게 3분이 있습니다. 3번. 아마 기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강제 퇴직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가 나의 전공 비슷하게 됐습니다. 전공. 그러면 기자가 54년 동안 활동하면은 아주 많은 사건을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게 됩니다. 기자는 아침에는 살인범을 만나고 저녁에는 아주 천사 같은 이 자선사업가도 만나고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 주로 뭐 부마 사태라든지 광주 사태라든지 12.6이라든지 12.12 사건, 요새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김현희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그 다음에 뭐 6.29 선언, 김대중 비자금 사건,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큰 사건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기자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그걸 취재를 하면 저는 또 항상 책을 썼습니다. 가끔 저보고 책을 몇 권 썼느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하기 굉장히,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 한 100권 가까이 썼을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 그래서 기사 형식의 글을 지난 54년 동안 양적으로는 가장 많이 쓴 기자가 접니다. 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질적으로 뭐 우수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주겠지만, 그러다가 요사이는 기자는 항상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Here and now.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기자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왕년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상당히 먼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충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참 만나고 싶어서요. 왜 만나고 싶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준석 의원을 좋아합니다. 이준석 의원 20대, 30대가 앞으로 새로운 한국이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데 한국을 좋은 나라로 더 발전시키는데 아마 주력군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방동의 세대니까 주력군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저와 같은, 저는 40대였는데 40대가 만든 연대였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1980년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시작은 광주 사태로 시작됐지만은 끝났을 때는 서울 올림픽으로 끝이 났거든. 여러분, 서울 올림픽이 세계 역사를 바꾼 거 압니까? 서울 올림픽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6.25도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꾼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2개입니다. 6.25 그리고 서울 올림픽. 자,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었어요. 주한미군이 있다가 그 1년 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도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남녀노소가 다 싸우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분이 백악관에 있어가지고 파병을 결단합니다. 그때 파병을 결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여기에 파생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이겁니다. 미군이 한국에만 온 게 아니고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그날 미 칠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전에는 대만은 중국에 넘기기로 이미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침을 당하니까 이 배후에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대만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 특수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전범 국가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일본이 일으켰는데 그래서 완전 무장 해제하려고 그랬는데 소련의 위협이 급박해지니까 독일이, 당시는 서독이지,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토가 지금처럼 저렇게 군사동맹체가 아니었어요. 좀 허술한 조직이었어. 그러나 나토를 군사동맹체제로 강화하게 돼요. 그 다음에 트루만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련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비를 4배로 늘려요. 4배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국이 살아남아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그 결과로서 요새 6.25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6.25 전쟁은 자유세계가 이긴 전쟁이다.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으로 등장한 이후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펴다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함으로써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냉전이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자유세계의 승리로 귀결되니까 그 시작점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손잡고 맞선 것이라. 그래서 이건 이긴 전쟁이다. 라고 평가가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한때는 6.25를 미국 사람들은 포같은 워라고 그랬어요. 잊혀진 전쟁이다. 지금은 이긴 전쟁,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서울올림픽은 1981년에 바덴바덴에서 IOC 종회에서 서울올림픽의 개최가 확정되는데 그때만 해도 저조차도 저게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분단국가고 더구나 그 1년 전에 전두환 그룹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영 신뢰가 없는데 저게 과연 성공할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박세직 조직위원장 이런 분들의 리더십과 운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이 방해 책동이 다 들통이 나고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그날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 아니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인데 서울올림픽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반쪽 올림픽만 하다가 공산국가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공산국가가 스포츠가 강했다고. 그러니까 동독, 러시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 근데 그 앞에 2차례 올림픽이 다 반쪽만 열리니까 김샜는데 서울올림픽에는 참여하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쿠바, 북한 빼고는 다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북방 정책의 하나의 인프라로 사용하겠다는데 서울 올림픽에 공산권 국가가 참여하니까 근사한 올림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올림픽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워낙 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경제적으로도 서울 올림픽은 가장 이득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서울 올림픽 때 지은 시설은 지금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 지은 거는 잘 활용이 안 돼요. 흑자 올림픽이었어요. 서울 올림픽 주제가 알아요? 손에 손잡고. 그것도 한국 사람이 부른 노래로서는 제일 많이 팔렸지. 1989년 11월 9일 동서독을 갈라놓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때 코리아나 그룹이 거기서 해니핸드를 불렀다고. 해니핸드는 가사를 보면은 브레이킹 다운 더 월이란 말이 있어요. 벽을 넘어서 브레이킹 다운 더 월. 바로 브레이킹 다운 더 월. 냉전이 끝나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코리아나가 서울 올림픽 주제가를 불렀다. 이때 동구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988년 한 2주 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랜만에 선수단이 참여했으니까 텔레비전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친 서울이 놀라운 도시가 됩니다. 자기들 듣기로는 서울은 독재 국가고 뭐 거지들이 넘치는 국가로 알았는데 너무나 도시가 깨끗하고 경기 진행도 잘하고 또 사람들은 친절하고 이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충격을 주었다고 그래요. 어떤 충격을 주었느냐?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한국보다도 먼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인데 우리는 뭐냐 하는 문제의식을 심었다는 겁니다. 동구 공산권 주민들에게. 그게 바로 그 다음에 88년 다음이 89년인데 89년에 동구 공산권이 차례로 무너지거든. 헝가리, 폴란드, 마지막에는 루마니아.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북방정책을 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갔다 왔다 하지도 못했던 나라들과 다 수교를 하죠. 수교. 중국과 수교하고 소련과 수교하고 마지막에는 베트남과 수교하고 그때 수교한 나라가 아마 30개 이상. 그래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북한을 빼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한국인의 민족적 활동 공간을 범세계로 높이게 된 게 바로 서울올림픽입니다. 6.25는 세계를 지켰고 서울올림픽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작용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적은 거 못 봤죠. 우리나라 이 종북 좌파 세력은 우리나라가 잘 된 거를 그냥 못 보는 사람들이야. 그걸 깎아내리고 하다가 보니까 자부심으로 삼아야 될 것을 항상 부끄러운 걸로 만드는 데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여 년의 발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다 동의할 거로 알아요. 그런데 종북 좌파 세력의 역사 깎아내리기 플러스 한국 보수 세력의 나태, 게으름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The greatest story ever told가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됐어요. Never told.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신당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책을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내가 할 역할은 다 했다고 보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 이 현대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다 여러분들 가슴에 고동이 칠 거라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할 거고, 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힘을 썼구나,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는 감동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된 시절인데 이것도 공산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신라의 삼국통일을 괜히 외세를 뭐 도입해가지고 외세와 손잡고 백제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만주를 뭐 잃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신라의 삼국통일은 대한민국의 발전 못지않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시에 가장 작은 신라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이 사람들을 지도하에 또 화랑도라는 뒷받침도 있고 호국 불교도 있고 해가지고 당시에 최대 강국인 당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당나라. 중국 역사상 최대 강국입니다. 제국이지. 손잡고 나당 동맹을 만들죠. 나당 동맹 학교에서 배우죠. 나당 동맹의 공로자가 누구죠? 나당 동맹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죠? 그렇지. 김춘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관 두 사람이 있지. 나당 동맹을 만든 김춘추, 태종무 열왕.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이지. 이승만. 두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세계 최강대 국가 손을 잡습니다. 고구려는 세계 최강대 국가 싸워서 세계 최강대 국가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거든. 13만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그게 공짜로 그러겠어요? 당나라가 무슨 자선단체가?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신라마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그때 김유신은 그때는 태종무 열왕이 죽고 김유신 문무왕 두 사람이 이끌 때인데 고민을 했겠죠. 당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이 당이 우리를 도와준 나라인데 어떻게 부모와 같은 나라와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싸움 포기하고 당나라 지배체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1등 대접은 안 받겠느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냐 전쟁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668년 660년에 백제 멸망, 668년에 고구려 멸망. 그때 신라 지도부가 전쟁을 선택을 했어요. 전쟁의 상대는 당나라예요. 당나라의 최고 전성시대입니다. 당고종 시절. 그래서 7년 동안 싸웠어요. 그걸 역사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당전쟁이거든. 나당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신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신라가 최강대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7년 동안 싸워서 육지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기벌포라는 서해안에서 해전을 통해서 이김으로써 67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를 만주로 물리잖아요. 그럼으로써 한반도가 한민족의 차지가 된 거라. 한반도가. 이런 거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삼국사기를 읽어봐야 돼요. 삼국사기의 앞에는 왕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는 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열전. 열전에는 삼국시대 때 활약했던 왕이 아닌 사람들, 열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삼국사기 열전의 제1번
그 사람이 김유신. 다른 사람 기록은 한 페이지 정도인데 김유신에 대한 기록은 수십 장이에요. 상중하 이래 돼가지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들었죠. 쓸 때 김유신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에 대한 정보가 참 많아요. 그건 단편 소설 정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삼국사기를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10점부터 읽으시라고. 10점부터. 제일 먼저 김유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유신 이야기를 읽으면은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성경 안 읽고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이 삼국사기 안 읽고 지식인 행세를 하면 안 되지. 왜냐? 삼국사기에는 우리 2000년 역사에서 1000년의 역사가 거기 적혀 있다고.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아마 배울 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썼다는 그런 좌파적 해석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좋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삼국사기 재밌고 그걸 읽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그래서